지금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향해 핵심 부품 밸브를 쥐고 흔들던 일본이 단 3일 만에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옛 영광에 취해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며 쥐고 흔들려던 일본. 자신들의 기술이 썩어가는 동안 전 세계 첨단 패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거죠. 부품 출하를 막아버린 일본의 기습적인 횡포에 세계는 경악했고 글로벌 주요 언론들은 이번엔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타협 대신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고 한국의 반격에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가 순식간에 셧다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오만방자했던 일본 수석 국장은 피눈물과 함께 한국의 고개를 숙였고 세계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위상.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제조업 종주국 일본이 한낱 하청국가라 비웃던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일본이 끊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도 경고 문자가 일본 전역 하청업체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규슈 제1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끼기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고요. 정작 끊긴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제네바의 어느 우아한 회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프스가 내다보이고 한 잔에 수만 원짜리 커피 향이 맴돌던 그 살얼음판 같은 방으로요. 저는 구로다 야스히코입니다. 일본 첨단 소재 부품 연합회 수석국장으로 30년을 군림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무릎 꿇리겠다며 그 방에 들어섰어요. 모욕적인 영상을 틀고 고철 부품 상자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짐승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파고 있는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연 건 저였습니다. 한국 측 단장이 자기 자리에 채 앉기도 전이었어요. 저는 인사 따위 건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양손에 들고 있던 건 명함도 자료집도 아니었죠. 흙먼지가 새카맣게 앉은 고철 부품 상자였습니다. 며칠 전 규슈 창고 구석에서 일부러 골라온 녹슬고 비틀린 구형 부품들이었어요. 저는 그 상자를 마호가니 테이블 정중앙을 향해 두 손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 찻잔이 깨졌습니다. 갈색 찬물이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지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부서진 부품 조각들이 매끄러운 원목 위를 대구르르 굴렀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만족스러웠어요. 협상이라는 건 첫 1분 안에 누가 위에 서 있는지 못을 박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바닥에는 한국 측 명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코로 그 명패를 툭툭 차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로 부품 단가를 30% 올리지 않으면 당신들이 받을 물건은 딱 이 쓰레기들 뿐이오. 목소리에 일부러 힘을 실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두는 말투가 아니었죠. 통보였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공장 라인을 세우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똑똑히 새겨주고 싶었어요. 우리 부품 밸브 하나면 한국 산업망 전체를 48시간 안에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뒤따라 들어온 하세가와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정장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연합회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손톱 밑에 시커먼 기름때가 박힌 현장에서 구르는 진짜 기술자였죠. 국장님, 여기는 국제회의장입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하세가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며칠 밤을 사온 듯 와이셔츠가 후줄근하게 늘어나 있었고요.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하세가와의 가슴팍을 밀어 벽 쪽으로 처박아 버렸어요. 등이 벽에 부딪히는 둔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명색이 국제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한국 놈들 앞에서 지켜야 할 체면 같은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하세가와가 며칠째 들고 다니던 수치 보고서가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이 심상치 않다는 그 핏기 없는 얼굴의 경고가요. 저는 기술쟁이의 겁먹은 엄살이라 치부하고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쇠나 만지던 사람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정상적인 협상 자리라면 부품 명세서나 단가표를 띄웠겠죠. 제 같은 건 전혀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이 나라째 부도가 나던 그 해의 뉴스 영상이었어요.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결혼 반지와 갓난아이 돌반지를 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 금부티를 내려놓으며 소리 없이 우는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우리 부품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건 1997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밸브를 잠그는 순간 저 영상 속 풍경은 곧 한국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일본 공장 견학을 온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술자에게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도면 한 장을 구걸하던 장면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 우리 부품 없으면 내일 당장 저 시절로 돌아갈 텐데 안 그렇소?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한국 측의 굴복이라고 읽었어요. 승리감이 명치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우리 발밑에서 굽신거리던 나라가 지금도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라는 걸 전 세계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순간이라고 믿었죠. 테이블 끝에는 미국 빅테크 연합의 구매 책임자 로버트 헤이즈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숫자와 이익만 좇는 냉혈한 자본가였어요. 제 천박한 영상이 흘러나오는 동안 헤이즈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신경이 쓰였지만 곧 마음을 놓았어요. 헤이즈는 결국 원천 기술을 쥔 쪽에 줄을 설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헤이즈는 제 횡포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한국이 무릎 꿇는 모습을 당연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지켜볼 뿐이었죠. 세계 최강 미국의 자본이 우리 뒤에 서 있는 한 한국이 발버둥 쳐봐야 손바닥 안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한국 단장이 머리를 조아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상석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고 만년필로 테이블을 툭툭 쳤어요. 그 사람의 무너지는 얼굴을 느긋하게 감상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단장의 안면 근육은 0.1mm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튄 찬물을 옷소매로 무심하게 닦아낼 뿐이었죠. 칼같이 다려진 짙은 네이비 양복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 끝이 묘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엘리트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의 옷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송학수,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표준 전략단 단장. 제가 틀어놓은 그 굴욕의 영상 속에서 어쩌면 직접 돌반지를 팔았을지도 모르는 세대의 사람이었죠. 그런 영상을 코앞에서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답답해졌습니다. 저 태어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짚을 수가 이제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송학수 단장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의 버클을 찰칵 풀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건 항복 문서도 단가 인상 수용안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송학수는 그 서류를 깨진 부품 조각들과 쏟아진 찬물 위로 스윽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구로다 국장님, 송학수 단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의 톤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그 낡은 추억팔이와 천박한 쇼가 끝났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칙을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라니. 부품 밸브 하나 우리 손에 없으면 깡통을 차야 하는 주제에 무슨 규칙을 집행한다는 건지 우스웠어요. 저는 서류를 들춰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치 끝까지 차올랐던 승리감이 어쩐지 슬며시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송학수 단장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제 반응 따위 처음부터 안중에 없다는 듯 낡은 손목시계의 태엽을 치리릭 감고 있을 뿐이었죠. 분명 칼자루는 제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품 밸브를 잠그면 한국 공장은 멈추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째서 이토록 태어난 걸까요?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불길한 감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를 쓴다 한들 우리 손에 없는 기술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도쿄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도쿄 긴자의 어느 요정으로 불려갔습니다. 마스야마 의원이 저를 호출한 거였어요. 경제산업성의 마쿠 실세, 일본 제조업의 진짜 주인이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미다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잔에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사케 향이 코끝을 적셨어요. 양옆으로는 게이샤들이 다소곳이 앉아 잔을 채웠고, 노인은 고풍스러운 대나무 부채를 탁탁 접었다 펴고 있었습니다. 그 부채질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구로다 국장, 건방진 한국 놈들이 어디서 도장 찍힌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 저는 제네바에서 받은 그 붉은직인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들춰보지도 않고 가방에 처박아 둔 종이였죠.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문서를 한국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마스야마 의원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규슈 공장 밸브를 용접해버려. 한국 놈들이 무릎 꿇고 기어올 때까지 말이야. 우리가 부품 하나만 잠그면 저 나라는 1997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사케잔을 비우는 노인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령이 떨어진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부품 없이는 사흘도 못 버티는 나라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날 밤에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확신이 곧 제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요정을 나서자마자 저는 직통 전화 한 통을 돌렸습니다. 한국으로 출항할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 대기하던 우리 화물선 수십 척, 그 뱃머리를 전부 돌리라는 한마디였죠. 제 입에서 명령이 떨어진 지 2시간 만에 오사카 항구로 배들이 줄줄이 되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일제히 뱃머리를 돌리는 그 광경은 마치 제 손가락 하나에 세상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안겼어요. 한국 산업의 동맥을 제 손으로 틀어막은 겁니다. 저는 위성 화면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의 공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명을 지른 건 우리 쪽이었습니다. 새벽녘의 규슈 제1공장의 시바타 공장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장님, 출항을 멈추면 만들어둔 물건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악성 재고가 창고에 쌓이면 고관료만 수백억 원이에요. 이러다 우리가 먼저 말라 죽습니다. 평생을 메이드 인 재팬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늙은 장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나약함이라 여겼어요. 현장에서 쇠나 만지는 사람은 큰 판을 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한국이 엎드려 빌면 창고 보관료까지 싹 다 받아낼 거다. 며칠만 버텨.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끝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시바타 공장장마저 겁을 먹다니요. 저들이 우리 부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모습을 떠올리면 그깟 보관료쯤은 우스운 거였죠. 그 재고가 며칠 뒤 우리 목을 조르는 쇳덩어리가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송학수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이라도 볼 작정이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5번. 비서를 시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상황실은 기이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화가 나서 거는 전화도, 살려달라 매달리는 전화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어쩐지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적보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저는 그 고요를 굴복의 침묵이라 애써 해석했습니다. 그래야만 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정보망이 파악한 바로는 그 시각 송학수 단장은 빗발치는 우리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오직 한 가지 작업만 했다더군요. 일본의 계약 위반 날짜와 멈춰선 물량을 한 줄 한 줄 건조하게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장부였어요. 우리의 갑질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는 사형 명부였습니다. 한 줄이 채워질 때마다 우리 목에 감긴 밧줄이 한 칸씩 조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승리의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묘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왕 회장이 한국에 은밀히 손을 내밀었다는 거였죠. 일본 대신 반값의 부품을 댈 테니
카타르 LNG선 수주를 넘기라는 미략을 팩스로 찔러 넣었다고요. 저는 잠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 그 제안을 받으면 판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소식에 저는 허수음이 났습니다. 송악수 단장이 그 제안서를 읽지도 않고 통째로 파쇄기에 갈아버렸다는 거였어요. 일본도 중국도 한국에겐 똑같이 치워야 할 대상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리에 올라섰다는 뜻이라는 걸요. 도쿄 본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 최고 법무 책임자 오정환이 두꺼운 가죽 바인더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일본의 계약 위반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려서 위약금 청구 요건이 성립하는 항목만 147개를 스크린에 띄웠다고 했습니다. 147개라니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코웃음을 쳤어요. 종이 쪼가리로 무슨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건지 우습기만 했습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힘 있는 자의 편이고 그 힘은 원천 기술을 쥔 우리에게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방역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과 로비스트를 총동원했어요. 한국 반도체가 부품 고갈로 내일이면 셧다운 직전이라는 기사를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가짜였지만 상관없었죠. 여론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라 먼저 외친 쪽이 이기는 싸움이니까요.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기사가 퍼질수록 제 입가의 미소도 짙어졌어요. 기사가 퍼지던 그 밤 하세가와가 핏발선 눈으로 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위성 분석 결과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부품 밸브를 잠갔는데도 한국 평택 공장 가동률이 200%로 폭주하고 있어요. 멈추기는커녕 생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세가와의 손에 들린 위성 사진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지도 않았어요. 부품이 끊겼는데 가동률이 오른다는 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헛소리였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결론만 떠올랐습니다. 하세가와가 며칠 밤을 새우다 헛것을 보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 미치광이를 끌어내 헛것을 보고 사람을 흔들고 있잖아. 하세가와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다른 부품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부품으로요. 국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한국이 우리 손을 벗어나 자기 부품으로 라인을 돌린다니 10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반세기 넘게 쌓아 올린 기술을 저 나라가 몇 년 만에 따라잡았을 리 없다고 저는 단정했죠. 그 단정이 제 눈을 가린 가장 두꺼운 벽이었다는 걸 저는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도쿄 집무실 정중강에 걸어둔 감사패를 오래도록 올려다봤습니다. 1998년 굽신거리던 한국 정부에게서 받아낸 기술협력 감사패였어요. 매일 아침 비서를 시켜 광을 내게 하던 전리품이었죠. 저는 그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저 감사패 속의 한국일 뿐이라고요. 번쩍이는 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을 긁던 불안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 위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뼈에 새기게 됐습니다. 일본의 계약 위반 시간이 정확히 48시간을 넘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팩스기가 갑자기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상황실에서 송악수 단장이 마우스를 클릭한 그 한 번에 붉은 글씨가 박힌 최후 통첩 문서가 종이로 뱉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붉은 글자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종이를 뱉어내는 팩스기의 기계음이 어쩐지 제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다시 제네바였습니다. 저는 승리를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카메라맨 둘을 미리 불러 회의실 구석에 세워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굴욕적인 장면을 똑똑히 찍어둘 작정이었죠. 그 사진 한 장이면 전 세계 앞에서 일본의 위상을 다시 못 박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만년필로 테이블을 툭툭 치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스위스산 커피 향이 은은하게 맴돌았고 창밖으로는 알프스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48시간을 부품 없이 버텼을 한국이 이제 백기를 들고 기어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아한 공기 속에서 마지막 한 수까지 완벽하게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군림한 세월이요.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늘 우리 뒤를 따라오는 2등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단가를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받았고 우리가 도면을 던져주면 머리를 조아리며 받아갔죠. 1997년 그 겨울 돈이 없어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던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고 그 본질이 바뀔 리 없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회의실 의자에 몸을 깊이 묻은 채 저는 오늘도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선 두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낡은 양복 차림의 송학수 단장, 그 옆에 금태 안경을 번뜩이는 오정환 법무 책임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죠. 무릎을 꿇으러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패자라면 응당 떠올렸어야 할 두려움도 분노도 거기엔 없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으로 그 불안을 덮었습니다. 항복 문서는 가져왔나? 도장 찍을 인주가 없으면 내 걸 빌려주지. 송학수 단장은 제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맞은편에 앉아 낡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죠.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제 신경을 긁었어요. 적어도 패배자라면 승자의 눈치를 봐야 마땅한데 송학수 단장은 저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태도를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곧 무너질 자가 부리는 헛된 옥이라고요. 카메라맨들이 셔터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송학수 단장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찻잔 옆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30% 인상 수용안이겠거니 했습니다. 사과문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종이 맨 위에 박힌 붉은 직인을 본 순간 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직인이 찍힌 그 문서의 제목은 인상 수용안도 사과문도 아니었어요. 일본의 자격 박탈 경고장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쪽이 우리라는 무자비한 역제안이었죠. 종이를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오정환 법무 책임자가 안경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쇳소리 톤으로 문서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높낮이 하나 없는 그 목소리가 우아한 회의실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첫째, 기존 단가 100% 유지, 인상은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가를 올리러 온 우리에게 거꾸로 동결을 통보하다니요. 인상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결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어조였어요.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문장이었죠. 저는 그게 한국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칼자루도 쥐지 못한 자가 부리는 마지막 허세요. 둘째, 한국이 완성한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독자 규격을 무조건 수용할 것.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규격을 받아들이라니요. 스승에게 제자의 교본을 외우라는 소리였죠. 그 한 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규격을 완성했다는 전제 자체가 제가 알던 세상과 어긋나 있었으니까요. 셋째, 불이행 시 기존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 자격을 영구히 박탈함. 오정환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협박도 없는 그저 정해진 사실을 읽는 목소리였어요. 그 무미건조함이 회의실을 찬물처럼 얼려버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려던 카메라맨들조차 숨을 죽였죠. 영구 박탈이라니. 저들이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스승인 일본을 공급망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계산만 돌아갔습니다. 저들이 우리 부품 없이 사흘을 버틸 리 없다는 계산이었죠. 그 계산이 맞다면 이 종이는 그저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우리 일본 측 실무진 몇 명도 배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슬쩍 살폈어요.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자료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편이어야 할 사람들조차 이미 무언가를 알고 저처럼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그 불길한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불끈거렸어요.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지금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종이의 한쪽 귀퉁이가 제 손에서 북 찢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송학수 단장은 종이가 찢기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막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쯤은 다시 출력하면 그만이라는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낡은 손목시계를 들어 올리더니 태엽을 치리릭 치리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쇳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어쩐지 그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노를 토해내는 사람보다 말없이 시계 태엽을 감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송학수 단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눈빛에는 미움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 그저 처리해야 할 절차를 바라보는 눈이었죠. 마치 고장난 기계의 전원을 내리기 직전의 기술자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 앞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부로다 국장님, 지금 이 시각부터 정확히 72시간입니다. 송학수 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1초의 연장도 단 1원 단위의 협상도 이 테이블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72시간 안에 저 3가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으면 셋째 한기 그대로 집행됩니다. 저는 찢다 만 종이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협박이라기엔 너무 차분했고 엄포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손목시계 태엽 감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시간을 통보하러 온 거였습니다. 협상이라면 밀고 당기는 흥정이 있어야 하는데 송학수 단장의 입에서 나온 건 흥정이 아니라 판결이었으니까요.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어요. 승리를 확신하며 불러세운 카메라맨들이 이제 제 굳어가는 얼굴을 향해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굴욕을 찍겠다고 부른 카메라가 거꾸로 제 패배의 첫 표정을 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제가 한 번도 그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 어떤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지 저는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승리에 취한 자에게 적의 칼날은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72시간이 한국에게 떨어진 마지막 유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저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네바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자꾸만 그 서류의 둘째 조항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완성한 차세대 독자 규격. 만약 그 한 줄이 허세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72시간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제네바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목시계 태엽 감는 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었어요. 눈을 감으면 송학수 단장의 그 무표정한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캄캄한 창밖에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맞춤 정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뜯어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졌죠. 몽블랑 만년필이 벽에 부딪혀 푸른 잉크를 흩뿌렸습니다. 72시간, 그 숫자가 제 목을 천천히 조여왔어요. 저는 그 공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30년의 자존심이 통째로 무너질 테니까요. 집무실 정면에는 늘 그래왔듯 그 감사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 받아낸 전리품이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거친 숨을 골랐어요. 저 패가 증명하듯 한국은 영원히 우리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만이 무너지는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저는 시바타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처박아둔 불량 재고 있지. C급 박스만 새로 갈아 끼워서 당장 한국으로 출항시켜. 겉만 멀쩡하면 돼.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수화기 너머로 시바타 공장장이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그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이름에 먹칠하는 짓이에요. 들키면 우리만 더 곤란해집니다. 안 들켜. 한국 놈들 검수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잡아내. 시키는 대로 해.
저는 늙은 장인의 양심 따위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검수해서 그 분량을 잡아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생 우리 부품을 받아쓰기만 하던 나라가 무슨 수로 박스 속을 꿰뚫어 보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로비스트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풀었어요. 한국의 억지 규격이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의 질서를 망치고 있다는 흑색 선전을 미국 기업들의 귀 속에 집요하게 흘려넣었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면 한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판을 흔들 칼자루는 아직 제 손에 있다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펜은 로버트 헤이즈였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구매를 한 손에 쥔 사내였죠. 저는 헤이즈에게 긴급 화상 회의를 걸었습니다. 헤이즈 책임자 일본산 부품 단가를 70% 후려쳐서 드리겠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한국을 버리고 우리와 다시 갑시다. 옛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자존심을 통째로 내던진 굴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70% 인하라니 도쿄의 마쓰야마 의원이 알면 뒤집어질 일이었죠. 그런데 그 굴욕을 감수할 만큼 저는 절박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헤이즈가 빙긋 웃었어요. 구로다 국장님, 그 제안 아주 흥미롭네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통화, 송학수 단장님도 옆에서 다 듣고 계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한쪽으로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가자 팔짱을 낀 송학수 단장의 모습이 잡혔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헤이즈가 제 굴욕적인 제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커폰으로 한국 측에 전부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을 갈라놓으려던 제 마지막 수가 거꾸로 두 사람 앞에서 제 밑바닥을 까발린 셈이었죠.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헤이즈가 콧방귀를 뀌며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지고 일그러진 제 얼굴만 그 어둠 위에 비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검은 화면만 노려봤어요. 실리콘밸리에 뿌린 흑색 선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이미 한국산 차세대 규격을 손에 들고 시험을 마친 뒤였으니까요. 거짓 기사 몇 줄로 뒤집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뿌린 거짓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일본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부산항으로 보낸 박스갈이 화물선들이 통째로 되돌아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마쓰야마 의원의 입김으로 겨우 밀어넣은 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경과 세관은 구두에 하여 크레인을 아예 내리지도 않았다더군요. 신규 규격에 미달한다는 이유 하나로 배들을 받아 위에서 그대로 돌려보낸 겁니다. 박스만 갈아 끼운 그 얕은 속임수를 저들은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에 알아챘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길목마다 그물을 쳐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마쓰야마 의원이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배가 돌아와 헤이즈가 등을 돌려 네가 사고를 친 거잖아, 내 놈이. 마쓰야마 의원이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관자놀이가 화끈거렸어요. 뜨거운 게 흘러 손등으로 닦으니 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한국의 숨통을 끊으라 명하던 노인이 이제 모든 화살을 제게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이 노인은 가장 먼저 저를 버릴 거라는 걸요. 피가 흐르는 관자놀이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저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평소처럼 화려하게 반짝였어요. 그런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곧 꺼질 운명이라는 걸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있었죠. 남은 시간이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하세가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장님, 우린 이미 10년이 뒤처졌습니다. 한국은 빚을 내서라도 공장을 짓는 미친 나라예요. 불황에도 모두가 비웃을 때도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일본 제조업은 끝납니다. 제발, 제발 한국의 조건을 받으세요. 하세가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절규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세가와가 한국의 압도적인 신규 규격 문서를 일본 언론에 전부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끝내 이성을 잃었습니다. 양심 선언이라니요. 그건 일본을 배신하는 짓이었죠. 저는 하세가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끌려가는 하세가와의 등을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어요. 대일본제국의 사전에 굴종이란 없어. 너 같은 배신자가 일본을 망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는 제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하세가와를 짓밟은 게 아니라 하세가와의 입을 빌려 터져 나오려는 제 안의 진실을 짓밟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끌려나가던 하세가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닌 다 끝났다는 체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 한복판에 모처럼 박혔어요. 데드라인 종료를 1시간 남겨두고 저는 결국 송학수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포가 자존심을 완전히 집어삼킨 순간이었죠. 며칠 전까지 짐승처럼 굴던 제 목소리가 이제 비굴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하는 그쪽 말대로 유지하겠소. 그러니 제발 위약금 조항만, 그 영구 박탈 조항만 빼고 다시 얘기합시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네바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침묵과 똑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침묵 끝에 들려온 건 송학수 단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뚜벅뚜벅.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발소리. 저승사자처럼 한 걸음씩 다가오는 오정환 법무 책임자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 발소리를 듣고 또 들었어요. 협상은 이미 끝났고 이제 집행만 남았다는 걸 그 발소리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1시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단 1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1시간 안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 믿었던 그 손에는 어느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데드라인 종료를 10분 앞두고 저는 제네바 회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와이셔츠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해 떡이 졌고 관자놀이엔 마스야마 의원이 남긴 상처가 거뭇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새 10년은 늙은 몰골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체면이고 뭐고 내던지고 송학수 단장 앞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다시 테이블에 앉읍시다. 조건을 조정할 수 있잖소. 우리가 양보하겠소. 얼마든지 양보하겠다고. 우리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베푼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송학수 단장은 의자에서 등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턱짓으로 오정환 법무 책임자에게 신호를 보냈을 뿐이었죠. 그 작은 턱짓 하나가 사형 집행을 명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어떤 말을 쏟아내든 이 방에서는 단 한 글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걸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이 무릎 꿇는 사진을 찍겠다며 카메라맨을 세워뒀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과 공포가 제 안에서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이긴 건 공포였습니다. 오정환이 두꺼운 가죽 바인더의 지퍼를 찍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내 촤르륵 길게 펼쳐내렸어요. 형광펜으로 거미줄처럼 밑줄이 그어진 종이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전부 우리를 겨눈 칼날 같았죠. 저는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단 하나의 무기였으니까요. 좋소. 계약을 깨겠다면 그렇게 해. 그런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위약금은 그쪽이 물어야 할 거요.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야. 그 돈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어. 나라 살림이 거덜날 텐데.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그게 제 마지막 돈가줄이었습니다. 위약금 폭탄이야말로 제가 쥔 단 하나의 무기였으니까요. 한국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무서워서라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오정환이 펜 끝으로 계약서 뒷면에 한 조항을 가리켰어요. 표준 전환 페널티 조항입니다. 사전 고지된 독점 표준안에 동의를 거부한 당사자는 위약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귀사가 받을 돈은 0원입니다. 0원이라니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청구할 권리조차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그 조항은 처음부터 우리를 겨냥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휘두르려던 칼이 알고 보니 제 목을 겨눈 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조항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끝까지 넘겨보지 않았던 그 마지막 장에 바로 이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을 넘겨보지 않은 제 오만을 저주했습니다. 승리에 취해 적이 내민 칼날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거였죠. 한국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설계해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질을 하면 할수록 그 갑질이 고스란히 저들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차곡차곡 쌓이도록 말입니다. 제가 휘두른 칼이 매서울수록 제 목을 더 깊이 베는 구조였어요. 환불 불가, 글로벌 표준, 연동 페널티, 자동, 영구 박탈. 오정환이 독소 조항들을 무미건조하게 읽어내렸습니다. 감정 하나 실리지 않은 그 목소리가 망치질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저는 개거품을 물고 발악했습니다. 이딴 억지사기 조항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줄 알아? 이건 강도짓이야. 명백한 강도짓이라고. 제 고함이 우아한 회의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송학수 단장도 오정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강도라는 제 외침이 무색하게 정작 강도질을 해온 쪽은 30년 내내 우리 일본이었으니까요. 대답 대신 오정환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 거대한 화면이 떠올랐어요. 한국 평택과 기흥 반도체 공장의 내부 폐쇄회로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비웃으려 했어요. 부품이 끊겼으니 공장 라인이 텅 비고 창고엔 먼지만 쌓여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풍경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텅 비기는커녕 컨베이어 벨트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라인은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덮은 건 우리 일본산 부품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하게 매끈한 한국산 차세대 독자 규격 부품들이었죠.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일본산 구형 부품들이 폐기물 컨테이너에 쓰레기처럼 처박히고 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부품들이 한낱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어요. 하세가와가 끌려나가며 외쳤던 그 말이 그제야 머릿속을 강타마했습니다. 저들은 다른 부품으로 돌리고 있다는 그 말,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밸브를 잠근 그 순간에도 저들의 공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제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평택 공장의 가동률이 200%라던 그 보고, 미치광이의 헛소리라며 사람을 끌어냈던 제가 진짜 미치광이였던 겁니다. 우리가 10년은 걸린다 믿었던 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완성의 창고를 가득 채워두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가 불황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에 남몰래 수율 10%의 지옥을 묵묵히 뚫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저들은 이를 악물고 다음 세상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흰 방진복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일본을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어요. 우리가 부품을 끊든 말든 저들에겐 이미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저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믿었는데 정작 저들은 그 목줄을 진작에 끊어내고 저만치 앞서가 있었던 겁니다. 비웃음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실을 보지 못한 저였습니다. 오정환이 책상 위로 빨간색 사인펜 하나를 또르르 굴렸습니다. 뚜껑까지 친절하게 열어서 제 구두코 앞으로 툭 서명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펜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는 그 종이에 손을 떠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펜을 향해 뻗은 제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계약서에 거침없이 사인하던 그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장 앞에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굴종이란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제가 이제 굴종에 서명을 하려고 펜을 줍고 있었던 거죠. 입안이 바싹 말라 침조차 삼킬 수 없었어요.
국제상거래중재위원회 특별규정 제14항. 사전 고지된 독점 표준안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존 위약금 청구권은 즉각 소멸된다. 오정환이 마지막 조항을 읽고는 무심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벽의 디지털 시계가 72시간의 끝을 향해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빨간 숫자가 한 칸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빨간 펜을 주우려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려 펜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명치 끝에서부터 차오르던 그 오만한 승리감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은 건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공포뿐이었죠. 저는 그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서 처음으로 제 패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게 펜을 쥐어준 건 정말로 서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회의실 벽의 시계는 어느새 마지막 1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빨간 숫자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펜촉을 종이 위로 가져갔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기까지의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툭 떨어져 번졌어요. 저는 그제야 제 평생의 오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뼛속 깊이 되짚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디지털 시계가 0, 0, 0을 가리켰습니다. 72시간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 회의실에 섬뜩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그 빨간 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하려 했죠. 단가를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한국 규격을 받아들이겠다고, 무릎이라도 꿇겠다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1분의 1초도 저들은 봐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시계가 0을 가리키는 그 순간 협상의 문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그 며칠간 제가 부린 갑질의 무게가 그 세 자리 0의 숫자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어요. 고철 부품 상자를 내리치던 손, 돌반지 영상을 틀던 손가락, 하세가와를 짓밟던 발, 그 모든 오만의 순간들이 이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다음 순간 벌어질 일이 제 상상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으리라는 걸요. 송학수 단장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자판 위에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엔터키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는 사형 집행 버튼 같은 것이었죠. 송학수 단장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잠깐만. 도장 찍겠소. 원래 단가로 찍겠다고. 위약금도 다 물겠소. 제발 그것만은. 송학수 단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비명 따위는 애초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붉은 엔터키를 쾅 하고 내리찍었어요. 그 둔탁한 소리가 제 귀에는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30년간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뻗은 자세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정작 멈춘 건 시간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공장이었죠. 그 즉시 스크린에 떠있던 전 세계 항만의 숫자들이 일제히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일본산 부품 납품 인증 코드 수만 개가 동시에 붉은색으로 바뀌며 전면 차단됐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 부품을 댈 수 있는 통로가 단 한 번의 엔터키로 모조리 닫혀버린 겁니다. 화면 가득 번지는 그 붉은색이 마치 일본 제조업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붉게 물든 건 항만 코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로 이어지는 일본 산업의 모든 거래망이 동시에 멈춰섰어요. 부품을 실어 나르던 트럭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행선지를 잃었고 주문서들이 허공에서 증발했습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 심장이 단 한 번의 엔터키에 멎어버리는 광경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게 제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역 하청 업체들이 보낸 문자였어요. 부품을 팔 곳이 사라졌다는 당장 부도 직전이라는 비명 같은 경고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지는 붉은 글자들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십 년을 우리 그늘 아래서 묵묵히 부품을 깎아온 장인들의 절규가 그 작은 화면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반가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저였죠. 규슈의 시바타 공장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늙은 장인의 목소리가 오열로 갈라져 있었어요. 국장님, 한국 서버에서 우리가 통째로 튕겨나갔습니다. 인증 코드가 막히니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평생 단 하루도 안 멈추던 그 벨트가 지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멍하니 서 있어요. 저는 수동으로라도 돌리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시바타 공장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상 제어반을 열었다더군요. 그런데 기계가 일본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새로 덮어 씌운 글로벌 표준 인공지능 프로토콜이 우리의 접근 권한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거였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키운 그 공장이 이제 우리 명령을 거부하는 먹통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표준이 한국으로 넘어간 순간 그 표준을 따르지 않는 우리 기계들은 한낱 고철이 되어버린 거죠. 시바타 공장장의 통곡이 수화기 너머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늙은 장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며칠만 버티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던 제 호언장담이 이제 와 얼마나 부끄러운 거짓말이었는지 알았으니까요. 평생 메이드 인 재팬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일터를 제가 제 손으로 꺼버린 겁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결국 한마디도 잊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회의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어뜨린 빨간 펜이 발치에 굴러다녔어요. 저는 그 펜을 향해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었으니까요. 도장 찍겠다. 원래 단가로 그쪽 조건 다 받겠다고. 한 글자만 쓰게 해줘. 저는 펜을 주워 서류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71시간 59분 59초. 1초만 빨랐어도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펜촉을 종이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는 아무 자국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손에 힘을 잔뜩 주고 몇 번이나 그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그어지지 않았죠. 그 빨간 펜에는 애초에 잉크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 텅 빈 펜을 바라봤습니다. 오정환이 처음부터 잉크 없는 펜을 굴려준 거였어요. 서명할 기회 따위 저들은 단 한순간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72시간이라는 시간도 빨간 펜도 전부 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었죠. 저들은 제가 발버둥치다 제풀에 쓰러지는 그 과정을 그저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득 제네바 회의실에서 송학수 단장이 보였던 그 무표정이 떠올랐어요. 제가 고철 상자를 내리치고 모욕적인 영상을 틀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 얼굴, 분노가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태도, 그건 패배자의 무력함이 아니라 모든 패를 이미 쥔 자의 여유였던 겁니다. 저는 그 여유를 비웃었고 그 비웃음이 곧 제 무덤이 되었어요. 오정환이 일본 측 계약서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적 효력을 잃어 휴지나 다름없는 종이였죠. 오정환은 그것을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통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경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그저 다 끝난 일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소리치고 협박하는 빌런보다 그 무심한 눈빛이 수백 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송학수 단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낡은 가죽 가방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 문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송학수 단장이 걸음을 멈추고 한마디를 남겼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쥐고 흔들던 그 밸브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 연결조차 되지 않는 영원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송학수 단장은 끝내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의실에는 잉크 없는 빨간 펜을 쥔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 손가락 사이로 그 펜이 힘없이 굴러떨어졌어요. 텅 빈 회의실 안에 제 거친 숨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창밖의 알프스는 며칠 전과 똑같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제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린 뒤였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잉크 없는 펜이 발치해서 저를 비웃듯 굴러다녔어요.
저는 그것을 다시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을 호령한다 믿었던 사내가 이제 텅 빈 회의실 바닥에서 빈 펜 하나를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어요. 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지옥은 도쿄로 돌아간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알람 소리가 멎고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제가 잃은 것이 단지 한 번의 협상이 아니라는 걸 천천히 실감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서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기어다녔습니다. 휴지통에 처박힌 우리 계약서를 무슨 부적이라도 되는 양 다시 주우려고요. 그때 홀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미국 로버트 헤이즈의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였어요. 저는 기어가던 자세 그대로 고개를 들어 화면을 올려다 봤습니다. 무릎으로 기던 제 모습이 통유리에 흐릿하게 비쳤어요. 세계 제조업을 호령하던 수석국장의 마지막 모습이 휴지통을 뒤지는 초라한 거짓골이었던 겁니다. 헤이즈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헤이즈를 향해 터졌어요. 손에는 우리 일본산 구형 부품 명세서가 들려 있었죠. 헤이즈가 그 명세서를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낡은 일본 규격을 완전히 버리고 100% 한국산 독자 규격을 전면 채택합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줄을 서 있던 사내였어요. 제가 70% 인하를 제안하며 매달렸던 바로 그 헤이즈였죠. 그런데 헤이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던 자기네 아시아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통제권마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 통째로 넘겨버렸어요. 일본의 심장부에 한국의 깃발을 꽂은 셈이었죠. 저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본은 전기 없었어요. 어제의 주인을 오늘 가차없이 버리고 더 강한 자에게 달라붙는 게 자본의 생리였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는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확신 하나로 헤이즈가 끝까지 우리 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그 생리는 더 강한 자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잔인하게 작동했습니다. 강자에게 붙는 게 자본이라면 이제 그 강자는 한국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화면이 카타르로 넘어갔습니다. 카타르 국영 방송에서 알타니 국왕이 중국 조선소의 덤핑 입찰서를 손끝으로 집어 휴지통에 던지고 있었어요. 저딴 고철배에 내 나라의 귀한 가스를 실을 수는 없지. 알타니 국왕은 중국 배들을 패선 처리해버렸습니다. 헐값이라는 그 입찰서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17만 4천 큐빅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98척을 독점 계약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한국 규격을 아예 자국 항만의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카타르에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한국 규격의 배가 아니면 항구에 댈 수조차 없게 된 거였죠. 한 나라의 법이 통째로 한국 기준에 맞춰 다시 쓰이는 광경을 저는 만견히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헐값 공세도 일본의 압박도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규격을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카타르 국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이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송학수 단장이 말한 새로운 규칙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도쿄 시부야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분노한 일본 극우들이 거대한 전광판 아래 모여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목청껏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불매 소식을 퍼나르고 결제하는 젊은이들의 스마트폰. 그 화면에 떠 있는 건 한국이 만든 세로 스크롤 웹툰 플랫폼이었어요. 산업뿐 아니라 문화마저 우리는 한국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욕하는 손가락마저 한국이 만든 앱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순이 우리 일본의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천박한 후발주자라 비웃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후발주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일상의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의 목줄을 쥐었다고 믿었던 우리가
정작 문화의 안방까지 통째로 내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어요. 블룸버그의 수석 분석가 조나단 거가 쓴 기사가 뉴욕 증시 메인 전광판을 도배했습니다. 한국 첨단 산업 관련 주가 차트가 끝도 없이 치솟으며 붉은 불기둥을 뿜어 올렸어요. 호랑이 입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일본 덕분에 이제 세계 산업의 모든 규칙이 한국으로 완벽히 옮겨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낡고 오만한 일본의 규격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너뜨리려 휘두른 칼이 거꾸로 한국을 세계의 정점에 올려놓는 사다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쿄에서는 마스야마 의원이 식은땀을 닦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제 해임 통보서를 올리면서요. 그 옆에는 한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비굴한 성명서가 함께 붙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 구로다한 개인의 끔찍한 일탈로 떠넘기는 글이었어요. 가장 먼저 제 등을 떠밀어 한국의 숨통을 끊으라던 그 노인이 가장 먼저 제 목을 잘라 도망친 겁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이토록 차갑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어요. 그 생방송이 흘러나오는 도중에도 도쿄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본 수십조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폭락 차트가 화면을 시뻘겋게 뒤덮었습니다. 일본의 한 시대가 제 눈앞에서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임 통보서에 박힌 제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을 바쳐 충성한 조국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내던진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한때 한국을 향해 던졌던 그 잔인한 칼날이 이제 제 조국의 손에 들려 제 등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풀려난 하세가와가 텅 빈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몰려 끌려갔던 그 진짜 기술자였죠. 저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무릎 꿇자고 절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세가와가 허탈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더군요. 저들은 4개월 먼저 다음 버전을 깔아두고 우리가 스스로 목을 매달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던 겁니다. 우린 처음부터 저들의 손바닥 위에 있었어요. 하세가와의 그 말이 텅 빈 사무실에 오래도록 울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진실을 외친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 짓밟은 제가 이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있었어요. 규슈와 오사카, 나고야를 잇는 일본 첨단 제조업의 심장부. 그 거대한 공장 라인들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굉음을 멈추고 하나씩 암흑 속으로 꺼져갔습니다. 불빛이 꺼질 때마다 평생을 그곳에서 일한 늙은 장인들의 한숨도 함께 꺼졌어요. 100년을 이어온 일본 제조업의 불빛이 단 사흘 만에 어둠 속으로 사그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잠그라 명령한 그 밸브 하나가 결국 일본 전체의 불을 끈 스위치였던 셈입니다. 한국의 시간을 멈추려던 손이 일본의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린 거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로버트 헤이즈가 들어왔어요. 헤이즈는 바닥에 엎드린 저를 길바닥에 벌레라도 보듯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송학수 단장에게 곧장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깍듯하게 굽혀 악수를 청했어요. 30년 전 우리 일본 앞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면 한 장을 구걸하며 굽혔던 바로 그 각도였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이 그 똑같은 각도로 한국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제네바 회의실에서 비웃으며 틀었던 그 굴욕의 영상이 이제 제 눈앞에서 정확히 뒤집혀 재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회의실 천장의 조명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송학수 단장과 헤이즈를 환히 비추었고 바닥에 엎드린 제게는 길고 검은 그림자만 드리웠어요. 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저와 일본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송학수 단장의 등 뒤로 문이 닫혔고 저는 그 닫힌 문을 향해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래도록 엎드려 있을 뿐이었어요. 헤이즈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헤이즈를 향해 터졌어요. 손에는 우리 일본산 구형 부품 명세서가 들려 있었죠.
헤이즈가 그 명세서를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낡은 일본 규격을 완전히 버리고 100% 한국산 독자 규격을 전면 채택합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줄을 서 있던 사내였어요. 제가 70% 인하를 제안하며 매달렸던 바로 그 헤이즈였죠. 그런데 헤이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있던 자기네 아시아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통제권마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에 통째로 넘겨버렸어요. 일본의 심장부에 한국의 깃발을 꽂은 셈이었죠. 저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자본은 전기 없었어요. 어제의 주인을 오늘 가차없이 버리고 더 강한 자에게 달라붙는 게 자본의 생리였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는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확신 하나로 헤이즈가 끝까지 우리 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그 생리는 더 강한 자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잔인하게 작동했습니다. 강자에게 붙는 게 자본이라면 이제 그 강자는 한국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화면이 카타르로 넘어갔습니다. 카타르 국영 방송에서 알타니 국왕이 중국 조선소의 덤핑 입찰서를 손끝으로 집어 휴지통에 던지고 있었어요. 저딴 고철배에 내 나라의 귀한 가스를 실을 수는 없지. 알타니 국왕은 중국 배들을 패선 처리해버렸습니다. 헐값이라는 그 입찰서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17만 4천 큐빅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98척을 독점 계약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한국 규격을 아예 자국 항만의 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카타르에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한국 규격의 배가 아니면 항구에 댈 수조차 없게 된 거였죠. 한나라의 법이 통째로 한국 기준에 맞춰 다시 쓰이는 광경을 저는 만견히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헐값 공세도 일본의 압박도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규격을 준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카타르 국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이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송악수 단장이 말한 새로운 규칙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도쿄 시부야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분노한 일본 극우들이 거대한 전광판 아래 모여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목청껏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불매 소식을 퍼나르고 결제하는 젊은이들의 스마트폰. 그 화면에 떠 있는 건 한국이 만든 세로 스크롤 웹툰 플랫폼이었어요. 산업뿐 아니라 문화마저 우리는 한국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욕하는 손가락마저 한국이 만든 앱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순이 우리 일본의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천박한 후발주자라 비웃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후발주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일상의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의 목줄을 쥐었다고 믿었던 우리가 정작 문화의 안방까지 통째로 내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어요. 블룸버그의 수석 분석가 조나단 거가 쓴 기사가 뉴욕 증시 메인 전광판을 도배했습니다. 한국 첨단 산업 관련주가 차트가 끝도 없이 치솟으며 붉은 불기둥을 뿜어 올렸어요. 호랑이 입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일본 덕분에 이제 세계 산업의 모든 규칙이 한국으로 완벽히 옮겨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낡고 오만한 일본의 규격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너뜨리려 휘두른 칼이 거꾸로 한국을 세계의 정점에 올려놓는 사다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쿄에서는 마스야마 의원이 식은땀을 닦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제 해임 통보서를 올리면서요. 그 옆에는 한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비굴한 성명서가 함께 붙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 구로다한 개인의 끔찍한 일탈로 떠넘기는 글이었어요. 가장 먼저 제 등을 떠밀어 한국의 숨통을 끊으라던 그 노인이 가장 먼저 제 목을 잘라 도망친 겁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이토록 차갑게 들어맞을 줄은 몰랐어요. 그 생방송이 흘러나오는 도중에도 도쿄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본 수십조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폭락 차트가 화면을 시뻘겋게 뒤덮었습니다. 일본의 한 시대가 제 눈앞에서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임 통보서에 박힌 제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을 바쳐 충성한 조국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내던진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한때 한국을 향해 던졌던 그 잔인한 칼날이 이제 제 조국의 손에 들려 제 등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풀려난 하세가와가 텅 빈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몰려 끌려갔던 그 진짜 기술자였죠. 저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무릎 꿇차고 절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세가와가 허탈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더군요. 저들은 4개월 먼저 다음 버전을 깔아두고 우리가 스스로 목을 매달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던 겁니다. 우린 처음부터 저들의 손바닥 위에 있었어요. 하세가와의 그 말이 텅 빈 사무실에 오래도록 울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진실을 외친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 짓밟은 제가 이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있었어요. 규슈와 오사카, 나고야를 잇는 일본 첨단 제조업의 심장부. 그 거대한 공장 라인들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굉음을 멈추고 하나씩 암흑 속으로 꺼져갔습니다. 불빛이 꺼질 때마다 평생을 그곳에서 일한 늙은 장인들의 한숨도 함께 꺼졌어요. 100년을 이어온 일본 제조업의 불빛이 단 사흘 만에 어둠 속으로 사그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잠그라 명령한 그 밸브 하나가 결국 일본 전체의 불을 끈 스위치였던 셈입니다. 한국의 시간을 멈추려던 손이 일본의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린 거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로버트 헤이즈가 들어왔어요. 헤이즈는 바닥에 엎드린 저를 길바닥에 벌레라도 보듯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송악수 단장에게 곧장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깍듯하게 굽혀 악수를 청했어요. 30년 전 우리 일본 앞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면 한 장을 구걸하며 굽혔던 바로 그 각도였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이 그 똑같은 각도로 한국 앞에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제네바 회의실에서 비웃으며 틀었던 그 굴욕의 영상이 이제 제 눈앞에서 정확히 뒤집혀 재생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회의실 천장의 조명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송악수 단장과 헤이즈를 환히 비추었고 바닥에 엎드린 제게는 길고 검은 그림자만 드리웠어요. 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저와 일본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송악수 단장의 등 뒤로 문이 닫혔고 저는 그 닫힌 문을 향해 끝내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래도록 엎드려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